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8월 21일 수요일 부동산 뉴스들 이어서 몇 가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기다리던 게 나왔습니다. 뭐가 기다리던 거냐? GTX라고 하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B 노선 송도, 인천 송도에서부터 남양주 마석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제목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통과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르면 22년 말, 지금 2019년이니까 3년 뒤, 이르면 2022년 말에 착공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예비 타당성 통과를 해서 이제 GTX가 인천에서부터 서울을 거쳐서 남양주까지 가는 광역 급행철도가 이제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3기 신도시 공급대책 발표할 때 이 GTX B 부분 거의 굉장히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사가 나왔었기 때문에 될 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라보고 GTX B 노선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역 주변에 투자하러 가신 발빠른 분들도 많이 계셨고 한데요. 자, 이 보도자료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도 참고자료 보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 B노선 송도 마석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됐다.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조속 착수해서 이르면 22년 말 완공하겠다. 최고속도 180km 시속인 고속 도심철도인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 3개 노선 중에서 B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경제성 분석 결과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에서 0.97, 1.0, 종합평가 결과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자세한 건 저도 잘 몰라요. 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 노선의 개요를 보면 송도에서 망우까지 55.1km는 신규 건설하고, 그 다음에 망우에서 마석 구간은 경춘선을 공용으로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를 한다라고 하고요. 국토교통부는 사업 추진 방식을 재정 사업으로 할지 민자 사업으로 할지 결정을 위한 민자 적격성 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에게 즉시 신청하고 금년 내 기본계획 용역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목표는 2022년 말에 공사에 착수하는 거. 실제로 우리가 이용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자, B노선은 송도 서울역 청량리 마석간을 80.1km로 일반 지하철보다 3배에서 4배 빠른 표정속도 약 100km/시간으로 주파하며 수도권 광역교통 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7분 30분밖에 안 걸리네요. 송도 한번 차 끌고 가면 진짜 예전에 오래 걸리고 했는데 27분 만에 주파하고, 여의도에서 청량리 사이도 35분에서 10분. 이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의도에서 지하철 타면 청량리에 있는 사람들도 여의도 출퇴근하기 좋아지는 거고, 청량리 같은 경우는 사실 강남 쪽 접근하기도 괜찮은데 여의도 접근성도 좋아지겠네요. 한편으로 송도에서 마석까지는 50분 만에, 그러니까 인천 끝자락에서 남양주 저 위에까지도 50분 안에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시간이 단축된다라고 합니다. 사실 경제성 분석 결과를 보면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나뉘어 있는데요. 이게 0.97이었던 게 1.0으로 늘어났잖아요. 이게 0.97일 때에는 요번에 그러니까 3기 신도시 공급 있기 전에는 0.97이고, 왕숙 신도시가 들어가면서, 3기 신도시가 들어가면서 그쪽에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살면 요만큼 늘어날 거다라고 해서 사실 겨우 턱걸이로 맞췄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여기 되고 있습니다. 자, 남양주 왕숙역 가칭,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3기 신도시죠.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포함해서 신규 건설 추진하게 되고, 왕숙 신도시 수요는 GTX B 예타 과정 시나리오 2에 반영됐다. 1.0이 됐다는 게 그거죠. 결과적으로는 왕숙이 됐기 때문에 이 GTX B도 BC 통과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용 창출, 그 다음에 차량 승용차 통행량 감소 등등에 대한 뭐 결과들 예상되는 것 얘기가 있었고요. 이제 핵심은 요거죠.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역이 만들어지는가. 자, 예타 단계에서 검토된 노선 안으로 향후 기본 계획, 수립, 실시 설계에 거쳐서 구체적인 노선 등 정거장이 결정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송도역, 인천시천역, 부평역, 부천 종합운동장역, 신도림역, 여의도역, 용산역, 서울역, 청량리역, 망우역, 별내역, 평내호평역, 마성역 이렇게 일단 계획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주요 업무지구는 여의도 그리고 서울역 쪽, 이쪽이 아무래도 회사들이 몰려있는 곳들이 있겠죠. 여기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환승, 교통중심지로 놓고 보면 일단 용산에서 갈아타는 곳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서울역에서 갈아탈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을 거고, 청량리에서 갈아탈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을 거고, 망우까지 대략 요 서울 안에 있는 몇 개의 라인들이 주요한 핵심 지역들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신도림도 교통 되게 1호선, 2호선에서 많이 몰려있죠. 신도림 쪽에서 갈아타기도 좋겠네요. 임상보고 밴드 운영자님한테 얘기를 들은 바에 따르면 요 GTX-B를 기다리면서 이 GTX-B 역이 생길 이들 역 주변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발길 움직이면서 이 빨대를 꽂아줄 그 표현이 뭐더라? 아무튼 후속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릴 만한 그런 이벤트들을 되게 기다리고 있다.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무튼 그 라인들 이 동북 쪽에 있는 별내에서 넘어가는 이 라인들, 왕숙, 다산 신도시 등등도 다 포함이 되겠죠. 자, 어떻게들 또 이 GTX-B 노선의 예타 발표가 이들 지역, 연결되는 지역의 어떤 가격에 반영될지도 추후 주목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밀린 뉴스들이 많아서 좀 나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영상을 올리면 좀 그러니까 오늘 다 못 읽으면 내일, 모레 나눠서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건 대부분 다 알만한 내용이긴 한데 잘 모르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우리가 새로 낡은 집을 헐고 새로 집을 짓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 이런 내용도 있지만 리모델링 사업도 요새는 수평중축, 수직중축 이런 게 나오면서 세대수가 늘어나는 그런 리모델링 방식이 있고, 이 내용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상우 연구위원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도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멸실 수량이 늘어나고 이게 주택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니까 멸실이 늘어나는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되게 주목해야 되는 이슈다. 이런 얘기들을 항상 하시던데, 얼마 전 제가 기사 읽는 거는 놓쳤지만 휴가 기간 동안에 이촌동의 현대맨션 같은 경우도 사업 시행 계획인가 통과된 내용들 기사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세대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밀도를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직중축, 수평중축을 통해서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단순히 그냥 그 아파트만 볼 수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란 걸 그래서 서울시가 수립을 했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일단 리모델링들을 추진하게끔 되어 있는데, 목수극동이라든가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죠. 근데 이렇게 공급되는 리모델링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에 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30개 이상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울상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기사는 그런 사례들, 일반 분양 97가구도 상한제 적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사업성이 떨어지고 조합원들 추가 부담금 많이 나올 것 같다. 이제 그런 꼭지에서 얘기한 거죠. 제가 이 기사 말고 다른 기사 이렇게 꼽았다가 사실 지웠는데, 이런 겁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있어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깊이 있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료를 좀 준비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8월 언제더라? 시행령 개정된 게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관련해서 시행령 개정되면서 과거에는 1만 제곱미터 이내 진짜 소규모로만 할 수 있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2만 제곱미터 이내까지, 그러니까 사업 규모를 넓힐 수 있게끔, 과거엔 한 150세대 정도, 많이 지으면 200세대 정도 지을 만한 사업장이
거의 한 400세대 가까이 세대수를 많이 지을 수 있게끔 뭐 그런 가능성도 열리는 형태로 시행령 개정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 포함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3주택까지 조합원들이 3주택까지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2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층고 제한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또 느슨하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결국은 이 분양가 상한제 룰에 걸립니다. 예, 분양 개수가 많으면. 그래서 결국은 뭐 사업성이 있지만 결국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면 사업 추진에 압박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기사들이 맞물려 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드리고자 했던 얘기는 그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에만 물리는 게 아니라 민간 사업에는 다 걸릴 수 있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너무 지겨운 얘기긴 하지만 또 관련해서 제가 놓쳤던 부분들 언급한 기사들이 있어서 그 내용도 한번 뒤에서 더 읽을 겁니다만, 예, 포함해서 할게요. 아무튼 요약은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들 다 영향 끼치고 리모델링이라든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갈등이 심화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사업이 많이 진행된 사업장일수록 이게 진짜 굉장히 당혹스러운 얘기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참 누구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아무튼 조합장이 책임져라, 내분 쌓인 재건축 이래가지고 지금 후폭풍에 대해서 기사를 일단 한국경제에서 실었네요. 자, 둔촌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도 내부적으로 좀 시끌시끌한가 봅니다. 일단 재산 손실, 뭐 표현이 재산 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 부담금이 더 나온다는 얘기죠. 가구당 2억 원에 달할 것이란 말도 나오는데도 집행부는 상황의 심각성이나 향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일반 분양을 밀어붙이려 한다면서 상황을 이 지경까지 끌고 온 조합장을 해임하고 해결 방안이 나올 때까지 분양을 미뤄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 비대위가 나와서 기존의 사업을 추진해왔던 조합과 그다음에 조합원을 다른 형태로 대표하는 비대위가 갈등이 심화될 모습을 보인다, 이제 그런 하나의 사례고, 흑석 뉴타운 흑석 3구역 같은 경우는 지난 11일 총회에서 기존 조합장을 해임했다라고 합니다. 흑석 3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시도들이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었는데, 저도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라서 실제 총회 있었냐고 이제 인근 지역에 있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실제로 해임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흑석 3구역도 가을에 분양을 할까 밀어낼까 어쩔까 했는데 당장 이렇게 되면 해임이 되니까 새로 뭐 조합 직무대행자가 사업을 처리할 만한 이슈는 아닐 것 같고, 어떻게 처리를 할지, 선분양을 할지 후분양을 갈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을지 등등 뭐 이런 이슈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아무튼 뭐 이런 이유로 조합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조금 지연될 만한 이런 이슈가 발생했고, 반포주공 1단지라든가 원베일리 같은 경우, 반포주공 1단지는 앞에 기사에서 별도 얘기를 해서 이제 기사에서 봤지만 여기 일단 관리처분인가가 전체 취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사업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항소심 가야 되고, 2주는 당연히 못할 것 같고요. 일단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원베일리가 신반포, 3차, 경남, 우정에셰르 등의 통합 재건축인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조합장이 5월 말에 자진 사퇴했다라고 하네요. 이건 저도 몰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2주를 마친 이 단지는 착공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만 500억 원을 더 내게 됐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2주하는 단계고 철거하는 중이었는데 뭐 착공 지연에 따른, 지금쯤은 아마 착공이 철거는 다 끝났을 것 같은데 뭐 이게 주된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놨고, 이 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들도 굉장히 다 혼란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 사업 계획을 다시 틀어야 된다, 그런 목소리들도 되게 크고 있다라고요. 둔촌주공 설계 변경을 통해서 1+1 방식을 도입하거나 대형주택형을 늘리자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많은 사업장일수록 피해가 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는 결국 일반 분양에 내는 건데, 그렇게 일반 분양을
많이 줄 거면 차라리 우리가 조합원 분양을 하나씩 더 받아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받아서 차라리 내 걸로 추가 부담금 더 내는 게 낫지 일반 분양에 많이 물건을 뺏기지 말자. 이제 그런 목소리가 커진다라고 하면서 대형 주택형을 늘리자. 그러니까 35평 받을 사람이 40평대 받고 추가 부담금 더 내자. 25평 받을 사람이 35평 받고 추가 부담금 더 내자. 이런 형태로 가면서 최대한 손실을 줄이는, 어차피 낼 돈이 있다라고 하면 추분 형태로 더 큰 아파트 받는 형태로 내는 게 낫지. 일반 분양 받는 사람들한테 그 혜택을 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문제에서는 되게 큰 변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변수냐면 정비계획 변경을 건드려야 되는데, 이 정비계획 변경을 건드린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서울시에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는 또 한 세월 걸린다는 얘기예요. 경면 변경으로 끝나지 않고 크게 건드린다라고 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서울시가 지금 이 정부하고 짝짝꿍이 맞는, 또는 서울시가 지금 이제까지 계속 보여왔던 얘기가 뭐가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 건축 혁신안, 그래서 단지를 쪼갠다거나, 또 임대아파트 비율을 최대 30%까지 늘리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까지 허가받았던, 인가받았던 그런 내용이 아니라 뭔가 그 과정에서, 심의 과정에서 전혀 다른 앞으로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이 임대를 더 넣어라, 뭐 어째라, 이제 이런 부분들로 간섭을 하면서 원하는 방향대로, 조합원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업계획 변경하는 것들에 태클을 건다라고 하면 사실 이 또한 굉장히 낭패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이 기사에서는 여러 가지 이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시끄러운 사업 추진 주체, 사업이 많이 진행된 사업 추진 주체들에 대한 얘기들이 실려 있길래 한번 읽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살짝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 슬그머니 나온 땅값 통제의 골머리다. 꼬이는 분양 사업장 셈법이라고 헤럴드 경제 신문에서 20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제가 이 14일 날 요 내용을 못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대요. 14일 날, 8월 14일 날. 그래서 이 내용이 뭔가 하고 봤더니, 자, 이게 이제까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의 택지 평가를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2개의 감정평가 법인이 했던 방식에서, 예를 들자면 이게 용산구다. 그럼 용산구청장이 지정한 2개의 감정평가 법인이 가서 그 택지 가격이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감정평가 법인이 책정한 가격이 적정한지 한국감정원이 최종 결정하는 식으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택지 가격으로 됩니다라고 해서 2개의 감정평가 법인, 아마 산술평균에서 가격으로 선정하겠죠. 그렇게 해서 내면 감정원에서 이거는 맞지 않는 금액인데 부적절하다라고 판단하면 토지가격 산정을 다시 하게끔, 그걸 허락받게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보라 이거죠. 자, 산정 기준도 정부가 정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연동하고, 감정평가 방식도 원가 기준으로 해서 개발 이익을 반영하지 못하게끔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합리적인 기준일까? 예, 저는 사실 이제 이 내용을 보니까 환장하겠는 거죠. 미치겠네. 자, 이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면 진짜 환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 산정 기준도 공시지가에 연동하라고 했고, 이 공시지가 수준으로 낮추라고 얘기하면 엄청나게 시가에 비해서 낮은 택지 가격을 정하게끔 강제하겠다는 거잖아요. 감정평가 방식도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개발이익 반영하지 못하고 택지 가격을 한정하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공시지가 수준으로 하는 소리인데, 그럼 택지 가격도 시가가 현저하게 반영되지 않은 가격으로 반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표준 건축비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나 사업 시행자들이 건설회사에 주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게끔 산정되게끔 돼 있잖아요. 표준 건축비를 그렇게 산정해서 발표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땅값도 시가 반영이 안 되고, 그 다음 건축비도 제대로 시가 반영이, 주는 가격 반영 안 되게끔 해서 이 공동주택의 분양 가격을 산정하게끔 규칙을 이렇게 만들고, 그 기준을 한국감정원이 내세워서 강제하겠다라는 얘기는 일반 분양을 진짜 말 그대로 무척 낮추게끔 하겠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 내용대로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뭐 이제까지 보도자료 발표 등을 통해서 뭐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 기준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아무리 봐도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 기준이라기보다는 그냥 분양가를 과거에 말은 분양가 상한제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기준은 과거의 분양가 규제 수준보다도 어떻게 보면 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이게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는데 이런 내용으로 시행령이 발표됐다라고 공공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라고 하니 한숨이 나오네요. 아마도 일반 분양가는 이 내용대로 간다라고 하면 일반 분양가는 정말로 진짜 무척 낮아지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마지막 기사를 읽으니까 맥이 빠져서 다음 기사를 읽고 싶은 생각이 안 드네요. 남은 기사는 내일 이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른 부동산 뉴스와 이슈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 지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